안녕하십니까. SNS 마케터 특강을 진행할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SNS 마케터가 되는 방법과 SNS 마케터가 되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또한 SNS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과 활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블로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SNS 마케터 4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블로그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SNS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자, 블로그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블로그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요? 기존 SNS와 자, 블로그의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역할의 차이인데요. 다른 SNS들은 어떠한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컨텐츠를 유통시키고 확산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블로그에 담겨져 있는 그런 컨텐츠인데요. 이 블로거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 채널이 많이 활성화된 이 시점에는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이런 블로그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자, 웹에서 보여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무서운 눈이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요구할 때, 정보를 찾고자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업체에서 만약에 인재를 구하고 있을 때, 인재를 찾고 있을 때 어떻게 찾죠?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가, 또 물건을 사려고 하는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고 판매할 때 어떤 행위를 합니까? 바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게 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찾고자 할 때 검색을 하는데, 그 검색을 한 그 검색창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업종에 대해서 내 가게가, 내 이름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지식이 노출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은 그 검색한 사람들한테는 나라는 존재는 아예 없는 존재와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블로그를 왜 해야 될까요? 블로그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인터넷상에서 나의 전반적인 하는 일과 내 상호, 내 상품, 나의 이름이 노출되게 되는데요. 블로그는 웹과 로그의 합성어로 인터넷상의 개인 기록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의 기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기록을 하면은 인터넷상의 모든 기록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최신 글들이 위로 가고 나머지 글들이 밑으로 점점 이렇게 묻히는 그러한 구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블로그에 글을 쓰면 블로그에 글 쓴 글들이 제일 상단으로 올라가고 그 전에 쓴 글들은 그 상단에 있는 글에 의해서 밑으로 점점 이렇게 밀리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죠. 웹상에 기록되는 모든 기록들은 이와 같은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자, 블로그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블로그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나눠볼 텐데요. 형식을 기준으로 해서 나눠봤더니 가입형 블로그와 설치형 블로그로 나누어집니다. 자, 가입형 블로그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가입만 하면 자동적으로 블로그가 생성되는 그런 블로그들을 가입형 블로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나 다음에 회원 가입을 했을 때 우리가 아이디가 발부받게 되죠. 회원 계정이 생성되게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나는 알지 못했지만 내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털에 가입하고 나서 자기 블로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입만 하면 블로그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이 가입형 블로그는 아주 쉽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그 포털에서 제공되고 있는 많은 디자인들을 가지고 쉽게 꾸미고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대한 상식이 별로 없다라고 할지라도 블로그를 세팅해서 운영하는데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또 단점도 있겠죠. 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쉬운 반면에 좀 내 성격대로, 내 개성대로 이렇게 마음대로 꾸미고 기능을 추가하고 활용할 수 없다라는 것들이 또한 단점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와 반대로 우리 설치형 블로그가 있습니다. 설치형 블로그에는 텍스트 큐브와 워드프레스,
텍스타일과 같은 해외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이런 블로그, 텍스트 큐브, 워드프레스, 텍스타일과 같은 이런 블로그들은요, 설치형 블로그인데요. 가입했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설치를 해서 별도로 웹서버를 두고 웹서버 컴퓨터와 또한 호스팅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단점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비용이 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야지만 설치형 블로그를 좀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렵고 전문가적인 그런 블로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는 큰 또 장점이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상식을 가지고 이런 설치형 블로그를 운영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가입형 블로그하고는 틀리게 내 마음대로, 내 성격대로, 내 취향대로 개성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해서 만들고 꾸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을 동원해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기능에 제한이 없이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으로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운영 목적 면에서 한번 기준을 삼고 블로그를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제일 많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개인이 하고 있는 일반 블로그죠. 자, 일반 블로그. 어떤 특별한 목표 없이 그냥 나는 글 쓰는 게 좋다. 나는 어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일상생활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들이 취미다. 이랬을 때 하고 있는 많은 그런 블로거들이 바로 개인 블로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자, 기업형 블로그. 기업에서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LG U+, 그다음에 KT, 그다음에 뭐 현대카드, 삼성 PC카드 이런 많은 업체들이 사실상은 다 그런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들과 그다음에 일반 개인 업체들도 다 이런 기업형 블로그들을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형 블로그에서는 어떤 특정한 직원을 두고 블로그를 담당시키고 기업에서 신상품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이야기들, 공지사항들, 그 다음에 뭐 기업체에 대한 어떤 그 홍보할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이런 것들을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자 판매 블로그가 있습니다. 사업자분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들을 어떻게 유통시킬 것이냐. 좋은 상품이 있는데 이 좋은 상품을 어떻게 고객들한테 어필시킬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숙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자 판매 블로그를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자 판매 블로그를 운영해서 이 블로그 안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노하우들, 그 다음에 상품들, 그 다음에 유통시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올려놓고 홍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어떤 고구마를 재배를 했어요. 직접 재배했어요. 직접 재배한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친환경이다. 이렇게 좋고, 내가 직접 재배한 것이다. 그리고 홍보를 하고 유통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맨 마지막으로 리뷰, 체험단 블로그가 있습니다. 요즘 가장 이제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블로그들이죠. 어떠한 뭐 음식을 직접 먹어본다든지 어떠한 상품을 직접 내가 사용해 보고 나서 체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후기 형식이라든지 어떤 리뷰 형식으로 컨텐츠를 작성하는 것들이 바로 리뷰 체험단 블로그인데요. 왜 많은 대학생들이 리뷰 체험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을까요? 많은 판매자들과 그다음에 많은 기업체들에서 이런 리뷰자들, 그다음에 어떤 체험단 블로거들을 많이 양성해내고 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떠한 상품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 업체의 상품이라든지 물건들을 체험하게 만들고 그것을 개인의 어떤 블로그에 기록을 해줬을 때 소정의 보상을 해주는 거죠. 금액이라든지 어떤 상품으로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많은 대학생들이 지금 리뷰 체험단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 블로그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좀 용어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블로그를 사용하면 여러 가지 뜻을 알지 못하는 좀 난해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런 용어들을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로그, 블로거, 블로깅
자, 비슷한 용어들이죠. 자, 먼저 블로거가 무엇이냐. 블로거라는 것은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로깅이라고 있습니다. 블로깅이라는 것은 어떠한 블로그가 타인의 어떤 블로그에 방문하여서 그 블로그의 글들을 이렇게 읽는다든지 아니면 그 블로그에 있는 정보들을 수집하는 그런 전반적인 활동들을 블로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웹서핑한다 그러죠. 예, 그런 측면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블로그, 요즘 많이 사람들이 관심이 있습니다. 파워블로그가 무엇인가요? 자, 파워블로그는 각 기업체라든지 각 포털에서 각 매년마다 사람들을 모집해서 어떠한 파워블로그라는 이름으로 어떤 인증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증들은, 기준들은 그런 포털사마다, 그 다음에 기업체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소개하는 파워블로그는 이렇습니다. 자기만의 경험과 지식을 블로그를 통해서 이웃과 꾸준히 공유하고 소통하는 블로그에게 주는 이름이다라고 네이버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좀 다른 성격의 블로거입니다. 팀 블로거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요. 자, 기존의 블로거들이 나 혼자 한 명이 하나의 블로거를 운영하는 형식이었다면 팀 블로거는 한 명의 소유자가 그 밑에 여러 명의 관리자를 두고 하나의 블로거를 운영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마치 카페와도 같죠. 카페 운영자가 있고 밑에 게시판 관리자들을 두고 운영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이크로 블로그. 자, 말에서부터가 우리가 좀 와닿는 느낌이 있죠. 마이크로. 좀 기존의 블로그는 우리가 충분한 글, 텍스트를 포함시킬 수가 있고 또한 동영상을 포함시키고 멀티미디어를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 블로그는요, 아주 제한되어 있는 용량으로 어떠한 컨텐츠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의 제한이라든지 용량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단문으로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트위터, 미투데이, 요즘과 같은 그러한 블로그들이 있습니다. 자, 포스팅을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포스팅, 그냥 단순히 글 쓰는 것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요. 맞는 말씀입니다. 포스팅은 블로그의 컨텐츠, 글과 이미지, 동영상을 올려놓는 적고 기록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스킨. 자, 스킨에 대한 개념이 조금 좀 이렇게 난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이미지, 근데 어떤 이미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블로그의 전반적인 바탕 화면을 이루는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포털에서 제공하는 블로그는 해당 블로그에서 기본적인 스킨을 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스킨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블로그를 꾸미고 만드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태그입니다. 태그는 사람들이 잘 정확한 용어를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건데요. 자, 태그는 쉽게 말해서 꼬리표라는 뜻입니다. 자, 어떠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냐면요. 만약에 제가 어떤 게시글을 적고 나서 그 오래전에 적었던 그 게시물을 제가 찾고자 합니다. 근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오래 지난 게시물, 내가 만약에 어떤 면접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찾고자 할 때는 쉽게 찾는 방법이 바로 이 태그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게시물을 적고 그 밑에 꼬리표로 키워드를 달아놓는 겁니다. 그 해당 내용, 게시물의 해당 내용에 관계되어 있는 키워드를 적어놓는 거죠. 꼬리표로 달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접이다, 면접상의 노하우다 이런 키워드를 꼬리표로 달아놨을 때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내 블로그의 검색창에다가 그 글, 해당되는 글을 찾고자 할 때는 면접이다 아니면 면접 노하우 이렇게 키워드를 검색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된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트랙백 조금 좀 생소한 단어인가요? 자, 전문적으로 블로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트랙백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자, 트랙백이라고 하는 거는 관심사가 비슷한 두 개의 게시글을 서로 엮어놓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엮인 글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식으로 활용이 가능하냐면요. 제가 어떤 사람의 블로그에 방문했습니다. 면접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면접을 검색하고 나서 여러 블로그를 돌아다니다가 한 블로그에 들어갔습니다.
글을 쭉 읽는데 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면접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제 블로그에도 면접에 대한 내용들이 게시글이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과 기존에 내가 썼던 글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거죠. 그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블로그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놓는 것들을 트랙백을 연결시켰다, 아니면 엮인 글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CCL,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부각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어떤 글을 적었는데 내 게시물이, 내 컨텐츠가 무단 복제돼서 막 이렇게 사용을 당하고 있다, 그랬을 때는 여러 가지 피해 사례들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자신이 작성한 컨텐츠에 대해서 일정한 조건 하에 사용 권한 유무 등을 알려주는 라이센스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요. 자, 제가 어떤 컨텐츠를 작성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동영상을 올리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쉽게 나의 허락 없이 유포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그런 컨텐츠 안에다가 이런 표들을 이렇게 심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앞에서와 같이 저작자를 표시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라든지, 아니면 비영리로만 사용할 수 있는 로고, 아니면 변경을 할 수 없는, 이거는 있는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라는 그런 로고, 그 다음에 동일 조건, 이러한 조건 하에서 변경을 허락한다라는 그런 로고들을 심어놓으면 이러한 권한 한에서 사용 유무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메타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블로그란 우리 그 블로그에 대한 총 집합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메타와 블로그의 합성어로 블로그의 집합체, 블로그의 허브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메타 블로그를 좀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요즘 소셜 커머스 많이 인기입니다. 그렇죠? 뭐 그룹폰, 뭐 티켓몬스터, 그다음에 위메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소셜 커머스들이 있는데요. 그 소셜 커머스마다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하고 있죠. 그런 글들을 특정 사이트로 들어가지 않고 하나의 사이트로 들어가서 다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이것처럼 블로그도 그와 마찬가지로 블로그 글들만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 블로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블로그의 용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외에도 많은 용어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정도의 용어들은 아셔야 하고, 이런 용어를 알아야지 블로그를 쉽게 운영해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는 기본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좀 더 좀 적극적으로 블로그를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제 블로그에는 아무도 놀러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놀러 온다고 하더라도 제 블로그에 아무도 댓글을 달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놀러 오고, 또한 그 놀러 온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블로그가 활성화되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서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첫 번째로 매일 꾸준히 하루 1개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늘리며 소통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로 매일 꾸준히 하루 1개 이상의 포스팅을 하는 것. 쉽지가 않죠. 자, 방을 꾸며놨어요. 블로그를 꾸며놨는데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왔는데 볼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도 없고 너무나 이렇게 허접한 몇 줄 안 되는 그런 글, 컨텐츠 몇 가지밖에 없다고 했을 때 들어온 손님들은 그냥 나가버리게 되죠. 그 다음에 다시는 제 블로그를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먼저 갖춰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꾸준하게 하루 1개의 포스팅, 컨텐츠를 기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바쁜 현대인들이 매일같이 어떤 컨텐츠를 계속 만들고 기록을 해야 된다.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웹상에서 기록하는 것들이 이렇게 습관이 안 돼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또한 어떠한 세미나에 제가 참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그 세미나 장소가 산 꼭대기에 있어요. 인터넷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세미나입니다. 모바일도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그러면 블로그 포스팅을 매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자, 포털에서는 이런 예약 기능을 통해서 매일같이 포스팅을 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약 기능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 블로그로 한번 들어와 보았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은 제 개인 블로그인데요. 자, 포스트 쓰기로 들어가서 이제 게시글을 작성합니다. 매일같이 게시글을 작성하고 나서 밑에 확인 버튼을 누르면 이제 글이 바로 저장이 되죠. 그런데 그러지 마시고 이 옆에 보면 예약 기능이 있습니다. 자, 보통 등록 시간이 현재로 세팅되어 있죠. 자, 보통은 현재로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예약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바로 지금과 같이 이러한 날짜들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등록하겠다라고 예약을 걸어 놓을 수 있는 날짜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내가 오전 중에 아니면 오후 중에 그 예약글을 내가 남겨놓겠다. 게시글을 등록하겠다.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일 동안 포스팅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 3일치를 미리 이렇게 포스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우리 PPT 자료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약 기능을 활용하면 매일같이 빠지지 않고 하루에 하나씩 포스팅을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이웃을 늘리며 소통하는 일입니다. 이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는 이웃의 종류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웃은 이웃, 서로 이웃, 열린 이웃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죠. 자, 이웃의 뜻은 당신의 글을 내가 받아보겠다. 당신의 글을 내가 즐겨찾기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웃을 신청하면 그 상대방의 글을 제가 알림으로 이렇게 받아보게 되는 거죠. 자, 먼저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웃과 서로 이웃. 이웃은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가 웹서핑을 하다가 제가 블로깅이라 그랬죠. 자, 블로깅을 하다가 이 블로거 참 마음에 들어. 좋은 정보가 많어. 내가 이웃으로 삼고 싶다 했을 때 그 블로그에 이웃 버튼을 제가 클릭만 하면 그 상대방의 수락과 동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과 저는 이웃이 되는 거죠. 제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요. 자, 그런데 서로 이웃은 어떻습니까? 이웃이 이런 일방적인 행위라고 했을 때 서로 이웃은 반드시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웃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웃이 아닌 서로 이웃. 그랬을 때 상대방이 만약에 그 이웃을, 서로 이웃 신청을 내가 수락하겠다. 이 사람 괜찮네? 해서 수락 버튼을 눌러주면 서로 이웃이 되는 거죠. 그런데 수락 버튼을 눌러주지 않고 그냥 거절을 해버리면, 그냥 방치해버리면 처음에 서로 이웃을 신청한 사람만 이웃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있습니다. 자, 이웃과 서로 이웃에 대해서 조금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A가 B한테 이웃을 신청했어요. 또 B가 A한테 이웃을 신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서로 이웃이 성립이 된 것일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가장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A도 B한테 이웃 신청했으니까 글을 받아보는 거고, B도 A한테 이웃 신청했으니까 A의 글을 받아보는 것, 서로의 글을 받아보니까 서로 이웃이 아닌가? 예, 아닙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 서로 이웃이라는 것은 처음에 서로 이웃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웃 신청이 아닌 반드시 서로 이웃을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다 각자가 이웃을 신청했기 때문에 각자가 각자한테 이웃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서로 이웃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웃 신청을 받은 사람이 수락 버튼을 눌러줬을 때 서로 이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열린 이웃이 있는데요. 열린 이웃은 이웃과 서로 이웃하고는 조금 좀 틀린 개념입니다. 자, 열린 이웃.
이웃과 서로의 이웃은 클릭만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추가해 나갔다 그러면 열린 이웃은 조금 좀 까다롭죠. 한번 화면에서 보는 것 바와 같이 열린 이웃을 선택을 할 때, 추가를 할 때 어떤 블로그냐, 이 블로그가 다음 블로그냐, 티스토리냐, 야후냐 이런 것들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뒤에 그 블로그의 아이디를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추가를 눌러서 열린 이웃이 추가가 되는데요. 좀 이런 번거로운 과정들을 좀 거쳐서 이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열린 이웃이라는 것은 네이버 이외의 다음이나 티스토리, 어떤 야후와 같은 외부 블로그들과 이웃을 맺는 것을 바로 열린 이웃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웃과 소통해서 블로그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활성화시키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부분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블로그 강의를 거의 매일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블로그 강의를 하면서도 뭐 중급 강의, 고급 강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초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 꼽는 부분입니다. 블로그에 소통이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마케팅과 어떠한 홍보만 있고 진정한 정보와 컨텐츠는 없는, 소통은 없는 이런 블로그는 오래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웃과 소통하기. 하루에 30명씩 이웃을 늘려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30명씩 추가한 이웃들한테 제가 방문해서 그 방문한 블로그에 진정성 있는 최신글에 진정성 있는 댓글을 남겨주는 거예요. 너무 좋은 정보, 너무 이 블로그에 자주 놀러 와야 되겠네요. 글 참 잘 보고 갑니다. 너무 유용한 것 같아요. 진정성 있게끔 인사 멘트와 댓글을 남겨주고 그다음에 공감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제 아이디가 거기에 남겠죠. 그 아이디를 클릭해서 제가 남겨준 그 댓글을 타고 이웃들이 제 블로그로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는 겁니다. 제 블로그에 찾아온 유입된 이웃분들은 제 블로그에도 그처럼 좋은 댓글을 또 남겨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댓글에 저는 또 다시 답글을 달아주고 또 그 댓글을 달아준 그 블로그에 재방문을 해서 또 진정성 있는 댓글을 또 남겨주는 이런 활동들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과 더불어서 또 다른 새로운 이웃들 30명씩을 날마다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블로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자, 블로그. 참으로 지금 많은 SNS 채널들이 보급되어 있는 이 시점에 많은 유통과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은 많은데 진정성 있는 어떤 컨텐츠를 유통시켜야 될 텐데 그 컨텐츠는 이 블로그를 통해서 생산되고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블로그 안에 나만의 노하우, 나만의 경험, 내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 잘 녹여서 좋은 컨텐츠로 만든다 그러면 이 블로그는 나를 하나의 개인, 인지도 있는 브랜드로 부각시켜 줄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블로그에 대해서 기본적인 개요와 그 다음에 블로그의 뜻들, 용어들, 그 다음에 블로그 이웃에 대한 개념, 어떻게 블로그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내 블로그에 단시간에 수천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블로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에 글 쓰는 것들이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마케터의 입장에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